자, 오늘 수업은 이제 교과 경론 그 수학 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은 주로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 어떤 형식으로 출제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책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수와 연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교과 교육론에 대한 입장을 이제 본다면, 첫 번째로는 교육 과정과 연계시켜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교육 과정과 연계시켜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려면, 수학과의 특징인 위계성의 문제들도, 이제 위계성 또는 이제 계통성의 문제들도 중요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시험에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강조되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제 1, 2월 수학교육학 신론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들이 이거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엇과 연계시켜서 나오냐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는 개념과 연계시켜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쯤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본다면 이것이 무엇과도 연관될 수 있냐면 평가적 측면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와 연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적 의미는 없지만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순서를 정해보면 수학 교육 심리학이라는 측면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교육 심리학이라는 측면으로 보는데 이거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는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리다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의 문제를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그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그림을 잘 그려서 학생의 인지 수준이 여기에 있는데 학습할 내용의 수준이 여기에 있다면 갭이 너무 크죠. 갭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제대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논리적 조작이 미숙한 형태들이 발생이 되고 이로부터 우리는 무엇이 발생될 수 있냐면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갭을 줄이려고 연구하는 게 수학교육 심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관련된 학습 내용을 얘기를 할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무엇과도 연관이 되냐면 교육과정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뭐 피아제, DNS, 프로이덴탈 누군가 한 명에 대한 주장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프로이덴탈에 대한 수학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교육과정과 약간의 뭐가 됩니까?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로이덴탈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가 세계적인 논문들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프로이덴탈이 대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이덴탈이 주장하는 바와 실질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되냐면
피아제의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 조작 단계와 형식적 조작의 단계에서 체크를 해본다면 학습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학생의 인지 수준은 여기에 머물러지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게 대체로 언제 그럽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조금 좀 더딘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오류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류들이 발생이 되면 이 오류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오류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갭이 커버리면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갭이 큰 것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많이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것을 단계형으로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단계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인데 2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의 수준은 중학교 1학년에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럼 중학교 2학년 거를 지도하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 거를 학습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단계형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게 중간에 지금 화면이 잠깐 끊겼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오류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이제 의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인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고쳐야 되라는 그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마다 다 뭐가 되냐면 다른 입장이 되는 거죠. 다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의견이 다른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의견이 다른 걸 가지고 누구 말은 옳고 누구 말은 그르다라고 해서 채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이제 발생이 돼요. 오류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갈 수 없는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가 나오면 무엇을 파악하려고 하겠어요?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한 심리학적인 요인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맨날 나는 이런 얘기를 해. 진짜 우리나라 교육과정 너무너무 좋다. 진짜 훌륭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좋다. 근데 사회가 잘못됐다. 갑자기 왜 사회 그러면 당신이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잖아. 학부모가 잘못됐어 이 말하면 싫어하니까 학부모가 왜 잘못됐을까? 사회가 잘못돼서 이렇게 이제 뜬구름 잡듯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원인 파악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해 볼까라는 문제가 나와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디테일하는 형태로 넘어가서 본다면 이런 원인이 나오게 된 배경적인 것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고 교수학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식론적인 요인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 나가고요. 그래서 원인을 이제 분석해 보고 그 원인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근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교재를 연구해서 교수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무엇의 관점에서 역사적, 발생적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이제 여기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철학적 입장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철학적 입장보다는 수리 철학적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리 철학적 입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엉뚱한 데로 흘러갔는데 다시 이제 하고 싶었던 것 중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되게 훌륭한데 이제 엉뚱한 데로 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사회 문제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기승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능이 잘못되면 과정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 A학원에서 B학원만 가면 A학원이 잘못 가르친 거야. 그럼 잘 가르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 입장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한 건 우리나라는 절대주의 수리 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과정이 뭐라고 했던 우리나라는 기승전 수능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오류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주의 수리 철학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철학적 입장에서 뭐를 말하냐면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합리적인 사고를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예요. 그럼 민주시민과 합리적 사고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민주적 사고를 해줄 수도 없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강조되는 게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대두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수능이라는 것과 연관돼서 우리나라가 오류주의가 연결될 수 없다 보니까 이 오류주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오류주의를 통해 오류주의 수리 철학을 통해서 오류의 원인을 갖다가 개선시켜주는 내용으로, 오류의 원인을 개선시켜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라카토스의 무엇이나 준경험주의나 사회적 구성주의가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적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논문은 진짜 좋아요. 논문 읽으면 막 감동적이고 진짜 수업 재밌겠다, 이런 막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싫어하죠. 근데 하여튼간 뭐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구체성으로 넘어가는 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하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이제 요즘 논문들은 기하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논문에서는 함수가 됐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논의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라고 말하는 책에서 얘기되는 건 기하 문제만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기하 문제에서 바닐레 이론들이 바닐레스라고도 하고 바닐레라고도 이제 부분이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바닐레가 아마 부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되니까 바닐레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책들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이제 바닐레 쪽에서 대한 기하의 수준학습 이론들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심리학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이쪽으로 이제 아까 가다가 피아제 얘기만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에서는 역사 발생적 측면이 과연 옳은가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되면서 부각되는, 이제 과거에도 유명했던 분이지만 더 부각돼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DNS예요.
그전에는 DNS보다는 피아제, 브루너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DNS 이론이 부각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구성의 원리도 뭐 최근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학적,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가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고 이것에 체크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접근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와 연산이면 수와 연산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은 수와 연산도 보지만 또 어떤 문제들도 나올 수 있냐면 이런 문제를 심리학적인 측면이나 수리철학적 입장이라든지 교육과정, 특히 그 교육과정 중에서 내가 교수학습 방법과 유의사항이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참고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교수 방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스캠프의 문제라든지 스캠프의 스캠프의 어떤 이론? 물론 스키마틱 러닝 학습 이론이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스캠프의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를 이제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들도 이제 하나의 소재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 논리예요. 상황 논리가 되는데 이 흐름은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읽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연산의 지도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수 개념을 규정할 때 반드시 같이 논의해야 될 것이 연산의 구조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 개념을 논의할 때 무엇도 같이 논의된다? 연산의 구조를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전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무슨 측면이 강조되는 거예요? 대수적 구조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수적 구조가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수라는 것이 발생적 측면을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내용 읽으면서 그때 이제 얘기하도록 하죠. 가장 직관적인 수체계인 자연수의 경우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 자연수 체계 구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덧셈 구조는 자연수 개념이 갖는 하나의 본질적인 측면에 이룬다. 일반적으로 현대 수학에서는 어떤 수체계가 정의될 때 그 체계 내에서 어떤 연산의 정의가 되는지 정의된 연산의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 등을 만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곧 그 체계를 대수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대수적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걸 보죠. R을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할 때 이항연산을 A.B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시다라는 문제가 나와준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연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뭐가 돼요? 닫혀 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하느냐,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항등원의 뜻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건의 뜻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명 군의 구조들이 이제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런 것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뭐 논리적인 주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이러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냐면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역원의 의미를 무엇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냐면 역수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역원은 역수. 그런데 우리는 연산의 의미에 따라 역원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역원은 역수가 될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되게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뭐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한 교수학습 방법론에서는 이런 것들은 지도하지 말자예요. 다시 말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우리가 초중고에서 그동안에 배웠던 사칙 연산에서만 연산 구조를 다루고 그 이외의 연산 구조, 지금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은 논의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그런 모델을 한번 들어보시오라는 것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수적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수적 구조에서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되게 어렵죠. 닫혀 있다? 쉽나요? 열려 있다, 닫혀 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수학이라는 이런 세계를 들어서기 전에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려진 언어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와 닫혀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워지게 되는데 여하튼 이제 저런 것을 대수적 구조를 의미한다. 수 개념을 지도를 할 때 한편 연산 구조로 정의되는 이와 같은 수체계는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라 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 개념이 들어가면 수 개념에는 크게 기수와 무엇으로 나눠요? 서수로 나누죠? 그러면 서수는 무슨 뜻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서수는 줄임말, 뭐를 줄인 거예요? 요즘 애들이 쓰는 줄임말은 원조는 수학이에요. 다 수학은 이제 줄임말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이 서수는 순서수, 기수는 기준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디널 넘버, 커디널 넘버 이런 말을 쓰는데 자, 그럼 이제 기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야. 그러면 사람 3개, 사람 3개 그러면 안 되지. 사람 3명, 사과 3개, 돌멩이 3개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쳐보자요. 그러면은 전부 다 구성들이 다 다르죠. 다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질적인 거는 제거하고 동질적인 것만 여기에서 뽑아내자야. 동질적인 것만. 그것을 우리가 추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추상화시키면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얻어냅니까? 3이라는 숫자를 공통적으로 얻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서수는 뭡니까? 그러면 서수는 이거죠. 1. 그 다음에 1 다음에 나오는 수 2.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보통 무엇을 말하냐면 뭐 이제 옛날식 표현을 쓰면 이것에 이게 이제 공식합적인 게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하나 추가시킨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하나 추가시킨 개념. 그러니까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수가 무슨 개념? 서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유한적 사고에서는
구별됩니까? 별로? 유한적 사고에서는 기수나 서수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면 뜻이 달라지냐면 무한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한의 개념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얘는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자연수를 순서적으로 누군가가 2, 4, 6 쭉 했어요. 그리고 자연수 그 짝수가 끝난 다음에 홀수로 갔다라고 치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수는 뭡니까? 알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기수는 바로 앞에 있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n이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수는 n-1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데, 오케이? 그런데 유한에서는 기수나 서수나 사고방식이 의미가 없는데 무한적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자연수는 얘는 가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 방법에 따라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 지울게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학자들 따라서 기수가 먼저냐 서수가 먼저냐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는 건 우리가 이제 기수적인 개념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책에서 말한 건 기수적 개념이에요. 즉 예컨대 수 3은 꽃 3송이, 강아지 3마리, 연필 3자루. 그러면 얘네들은 질적으로 다 다르죠. 그럼 이질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동질적인 요소만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것이 얻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수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자 나와 있죠. 한자 말고 3, 로마 문자 3, 그 다음에 한자 3, 그 다음에 한글 셋 등의 기호만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의 구체성을 제거하는 개념의 형식화는 수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괜히 지웠네. 이렇게 주어진 게 개념의 무엇이다. 형식화를 이루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일명 말하는 뭐예요? 수학과의 특성이 추상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추상성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것들을 제거시켜 나가는 거야. 서로 이제 질적으로 서로 다른 거를 다 제거시키고 나면 나머지가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다 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질적인 것을 제거하고 동질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우리는 추상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자, 그래서 개념의 형식화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 엄밀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심리학적인 것이 연구가 됐고 발생적인 것도 연구가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이거 근본적인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개념의 발생. 자, 참고로 내가 책에서 지금 안 읽은 부분들은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꼭 읽어보시고요. 수개념의 발생. 수개념은 어디에서 추상되는가? 그래서 abstract라는 그것에 대한 것이 용어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상태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상에서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특정한 부분을 추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희다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구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흰 우유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에서 희다라는 속성 이외에 다른 부분을 배제시킬 때 추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추상성을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 얘기 나가는 게 그림에서 지금 돌멩이 6개가 있어요. 근데 이 6개를 그 아래 그림은 또 뭐가 나왔습니까? 2개씩 묶어놨죠. 그러면은
이 6개가 있는데 이 6개 돌을 이렇게 묶어 놓을 때와 이렇게 묶어 놓을 때와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놓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얘네들을 각각을 하나씩으로 본다면 얘네들은 6이라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2개씩 묶음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은 뭐가 나와요? 셋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셋이라는 묶음으로 놓게 되면 얘네들은 몇이 되는 거예요? 2가 되고, 6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놓으면 1이 되죠? 이제 나중에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1, 2, 3, 6이 무슨 뜻이죠? 그렇지, 6의 약수죠. 그러니까 4개, 2개 그러면 이게 2개라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대상이 될 때만 이거를 하나의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묶음으로 볼 수 있으면 얘네들은 세 묶음의 개념이 되고 얘네들은 2묶음, 얘네들은 1묶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어떻게 배열했느냐,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매번 뭐다? 달라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뜻이 요 안에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봤을 때 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가라는 수 개념의 발생적 측면에서 보니까 측면에서 보면 경험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있고 관념론적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수 개념이 어디에서 추상화되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논쟁거리가 될 만하다. 어떤 이들은 수 개념이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인간의 의식이 그것을 포착하기만 하면 추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경험론적인 얘기인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수를 이루는 기초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출발점으로 해나가는 것이 관념론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되겠습니까? 관념론을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뭐 이제 보통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플라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파법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기를 시키는 거죠. 회상을 통해서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형태들이 이제 나와서 보통 우리가 이제 유명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험주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이걸 관념론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물을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보면 사물에 의한 방법이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념론은 기호에 의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수가 사물 자체의 속성이며 그것을 직관함으로써 수 개념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아동들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그림을 관찰하여 수 개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수 개념이 구체적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수란 정신적 실제이므로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를 다루는 규칙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수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말이 첫 번째가 주장했던 게 사물에 의한 방법, 두 번째 기호에 의한 방법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호에 의한 방법에서는 수 개념이 현실과는 유리된 공허한 기호로만 학습될 가능성이 있고, 사물에 의한 방법에서는 학습자의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점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단점은 기호에 의한 방법에서는 수 개념이 현실과는 유리된 공허한 기호로 학습될, 현실과는 유리된, 이게 표현이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공허한 기호만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 되냐면 사물에 의한 방법에서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학습 활동이 의미를 갖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에 인간의 사고가 종속될 수 있다. 그래서 감각에 인간의 사고가 종속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단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돼서 이런 것들을 무엇하자야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사물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기호에 의한 방법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뭐다? 통합된 형태로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이거 스펠링이 틀린. 듀이와 누구로 보는 거예요? 피아제로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이. 자, 그래서 수 개념의 두 가지 원천이 기여하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정교하게 다듬어졌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듀이와 피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본 거죠. 수를 사물에 대한 인간의 무엇으로 본 거예요? 활동으로 본 건데 여기에서는 활동이란 뜻이 활동,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행리 주장일 뿐이야. 이 활동, 인간의 활동이라는 말은 이제 일종의 사고 활동으로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고 활동. 그러니까 아까 인간의 사고가 종속될 수 있는데 사고 활동을 통해서 종속된 게 아니라 뭐예요? 주체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듀이는 수를 측정 활동의 소산으로 듀이는 수 개념을 번역하고 있어요. 측정 활동의 소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는 굳이 표현한다면 논리 수학적 개념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수 개념의 원천이 되는 활동 그러면서 한 중간쯤 거의 끝나갈 쯤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듀이는 하면서 뭐가 되냐면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과정이 측정 활동이며 그래서 여기서 측정 활동이라는 것은 여기다 쓸까요? 측정 활동이라는 것은 모호한 전체에서 명확한 전체로 보는 것으로 본 거죠. 자, 이 말의 이제 의미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구체물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구체물들을 보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모호한 형태로 필요가 됐는데 가면서 이 모호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누기를 이제 희망하는 거죠. 그럼 나눔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기준이라는 말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단위 개념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예요. 단위 개념이 요구가 되면 그 단위가 주어지면 이제 마지막에는 단위와 전체량 사이에 무엇이 나오겠어요? 관계가 나와야 되겠죠. 전체와 그 단위 사이의 관계,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
B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측정 활동이 무엇으로 봤다? 소산으로 봤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는 내가 이제 이것을 균형 이론 얘기할 때 했지만, 생물학적인 유기체에서 감각 운동 구조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감각 운동 구조를 거쳐서 얻어진 것을 일종의 표상으로 보자야. 표상. 그러면은 이때 이 표상이라는 말은 뭐 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표상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에 대한 내면화, 즉 마음속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비춰서 생각해보고 있다가 이것이 그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제화를 거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반사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반사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활동? 반성. 그래서 여기서도 뭐 동화와 조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일명 무엇이 된다? 반영적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논리, 수학적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균형 이론이라는 말로도 쓴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균형.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되는 것이 여기로부터 여기가 얻어지는 과정을 일명 뭐로? 경험적 추상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본다면 경험론, 사물에 의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무슨 과정을 그 다음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성적 추상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반성적 추상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여기서 말하는 관론론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 추상화, 반영적 추상화라는 것은 이 둘을 바로 무엇한 거다? 이 둘을 바로 무엇한 거다? 통합한 것이 피아제의 이제 주장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를 말하냐면, 내가 이와 같은 이론들을 강의를 할 때 2000년 초반, 2010년대까지는 이런 것까지는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전문가적인 입장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이것까지는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다가 2015년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렇게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시험이라는 것이 점차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론이 무한 재생되는 게 아니라 이론은 유한적이에요. 이론은 유한적인데 시험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시험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복되다 보면 똑같은 이제 시험 출제에서 요구되는 게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단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내는 것,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내는 건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꾸는 게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바꾸고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시험 제도가 그래서 바뀌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객관식이 좋았다면 계속 객관식으로 가지 왜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뀌는 이유는 시험 출제하는 곳에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전에는 조금 큰 그림으로만 이해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서 책에서 나온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5년, 6년 이때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공부했는데 이게 시험에 딱 나서 대박인 거죠. 근데
이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우리는 지금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와는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입장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뒤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죠. 1단계, 모호한 전체. 2단계, 단위. 그래서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단위가 결정이 되고, 세 번째, 명확한 전체를 구성하는 측정 과정. 그래서 수의 값을 결정한다는데, 이때 수의 값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와 단위의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적 사고가 아니라 무슨 사고가 되겠습니까? 유리수적 사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따질 땐 무리수 개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측정 도구 중에 무리수로 측정 도구가 나와 있는 건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정답 뭐로? 유리수적인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 수 개념의 조작적 구성. 이건 이제 그 DNS 이제 피아제의 이제 주장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뒤에 이어 수 개념이 인간 활동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20세기 학교 수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피아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피아제는 인간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지식의 본질은 무엇인가와 같은 인식론적 질문에 대하여 심리적 발생과 인지적 구조라는 그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해답을 찾아 나아갔고, 그래서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한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학습 수준을 이제 구분하게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발생적 인식론을 갖다가 이라 불리게 되고, 수학적 지식의 개념에 관련된 피아제의 이론에서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가 수학적 개념을 무엇으로 설명했다? 조작으로 설명을 했다죠. 그래서 수학적 개념을 조작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작을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내면화된 가역적 사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모든 피아제의 이론은 조작 전과 조작 후로 나누는 거죠. 조작적 사고가 가능하기 전과 조작적 사고가 가능한 후를 따지는 거고, 그래서 이 후에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학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전에서는 수학학습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학습이 가능한 거고, 여기에서는 학습이 불가능하니까 무엇 시켜주는 게? 경험시켜주는 게 여기 이제 관심사로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이제 우리가 신론에서 나왔듯이 이것을 갖다가 조작 전을 전조작, 조작 후를 둘로 나누어서 구체적 조작과 형식 조작. 물론 감각운동 구조부터 시작하지만 요거로만 놓고 본다면 전조작과 그 다음에 조작이 가능한 후는 구체적 조작과 형식 조작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 그래서 수학에 대한 개념을 조작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말들이 이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만, 피아제의 특수한 용어인 조작은 그의 정의에 따르면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 그래서 여기다는 나는 사고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했어요? 행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이라는 말을 행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종의 사고 활동으로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조작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조작적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성주의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학습자 스스로가 지식을 무엇한다야?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경험론과 관념론의 통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 조작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되면 이게 나도 이거를 책을 하고 논문을 읽으면서 여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면 구체적 조작과 형식 조작을 나누는 것을 무엇에 대한 내용으로 하냐면 구체물에 대한 것과 형식에 대한 내용으로 보통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설 연역적 사고는 형식 조작에서도 가능하고 구체적 조작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체물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구체물을 통해서만. 여기에서는 무엇이 없이도, 구체물이 없이도 무엇이 가능하다?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것을 추상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사, 경험적 추상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이것을 무엇과 관련시킬 수 있어요? 반영적 추상화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무슨 활동이 있는 건 맞다요? 반성적 활동이 있는 건 맞다요. 그러니까 사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케이? 조작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들의 차이점은 얘네들은 구체적인 것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체물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반영적 추상화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도, 구체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영적 뭐다? 추상화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경험적 추상화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의 치명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치명적인 차이. 경험적 추상화에는 무슨 활동이 없다요? 반성적 활동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조작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둘 다 분명히 조작이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에서는 추상화의 과정을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로만 나누었는데 이것을 요즘에서는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 사이에 의사, 경험적 추상화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는 건데 저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는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많이 이제 내려와서 보면 연혈 가적설 사고 나오고 그 다음 단락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수학적 개념을 조작의 체계로 본 피아제의 훌륭한 통찰 중 하나는 바로 조작의 체계가 수학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수학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이해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구체적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을 분류하고 분류된 집합들 사이의 위계성을 형성하는 조작 체계를 생각해 보자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재밌는 말이 나왔죠. 대상을 분류하고 분류된 집합해 놓고 나서
이것을 셋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했습니까? 클래스로 표현을 했죠. 그렇죠? 여기 이제 그래서 예전 책들은 셋이라는 단어로 안 나오고 클래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이제 클래스라는 단어 잘 안 쓰고 전부 다 뭐로 쓰냐면 셋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그림 보이죠? 이렇게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A는 진돗개, B는 모든 개들의 모임, A'은 진돗개를 제외한 모든 개 그랬어요. 그러면 A와 A'을 더하면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B에서 A를 빼주면 뭐가 됩니까? A'이 돼서 이게 이제 일종의 역조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A와 A'은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림 없이 이제 말로만 하려다 보니까 글씨 내용은 안 쓸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이제 구조 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와 A'을 더해줬더니 B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구조 어디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T 안에 들어간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것이 합성 가능하다는 뜻도 있고 이 말을 우리는 대수에서 뭐로 표현했어요? 이런 것들이 닫혀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A와 A'을 더해주면 얘가 돼서 C가 되는 거죠. 얘를 해주면 결국은 얘와 얘를 합친 거니까 얘도 뭐가 돼요? C가 되니까 같으니까 결국은 얘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이제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조작에 대해서 A를 더해주게 되면 모든 A에 대해서 O를 더해주면 항등 조작 O가 속한다 라는 말도 이제 항등 조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수 항등 조작 A 더하기 A는 A가 되고 B 더하기 A도 B가 된다라는 특수 항등 조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합성 가능성, 가역성, 결합 법칙, 항등, 가역성이 아까 역조작, 그러면 이게 군에서 보면 합성 가능성이 닫혀 있다의 개념, 그 다음에 일반 항등 조작이 항등원의 개념, 결합 법칙, 가역성이 역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이 일종의 군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군성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와 같이 이 구조는 추상대에서 말하는 군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피아제는 이러한 체계들을 군성체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만든 것은 집합의 가법, 군성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게 덧셈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함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포함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은 순서관계가 된다요. 이 그림이. 그렇죠? 순서관계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순서관계가 이루어진다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관계, A가 B보다 적거나 같고 B가 A보다 적거나 같으면 A와 B는 뭐가 된다? 같다라는 비대칭적인 구조. 세 번째, 추이적 관계가 성립이 돼서 얘네들은 이제 순서 관계를 이제 논의를 해준다. 그래서 이 말을 여기서는 비대칭적 추이 관계의 가법 분성체다라는 말로 표현됐죠.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제 말들이 이제 이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 피아제의 이론이 이것이 설명되는 내용들 중에 이와 같은 군성태적 사고로 접근해 나가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 말이 이제 이 그림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 그림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학과는 위계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위계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개념화, 즉 이거를 다른 말로 그 구획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요 그림들을 이제 선호하는 겁니다. 가복 분성체의 체계를.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 거예요. 그 다 정수와 유리수 개념으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은 여기서는 이제 비교적 조금 쉽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한 내용들로 가면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입장은 뭐가 되냐면, 동양의 자료는 이보다 더 오래전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수학이라는 기호나 언어는 전부 다 동양적인 게 아니라 다 서양적인 것들이 돼서 서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방정식의 해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음수가 발생된 건 대략 4세기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 4세기경으로 보고 이때 이 방정식의 해 개념으로부터 음수, 무리수, 복소수 등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뭐 중간에 있다가 이제 다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유명한 수학자들조차도 이것을 수로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면서 얘네들에 대한 인식론적 오개념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론적 오류라고 할까요? 제 책에서는 인식론적 오류라는 표현을 썼나? 장애라는 말로 썼죠. 그리고 우리 똑같은 단어를 쓰죠. 인식론적 장애가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문제를 다루는데 인정은 안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가 이것이 19세기에 가서 독일의 henkel, 여기서 이제 henkel, 그 다음에 책에서는 henkel만 나왔는데, henkel, 그 다음에 이게 스펠링이 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피코크. 내가 지금 스펠링이 애매하니까 이거 쓰지 맙시다. 피콕에 의해서 19세기 가면서 henkel은 이제 그 독일 사람인데, 수리 철학에서 보면 독일 하면 무슨 주의예요? 내가 세계사는 모르지만, 세계사는 잘 모르지만, 얕은 지식으로 이해하면, 아주 얕은 거니까 깊게 물어보면 나 그냥 쓰러지니까, 얕은 지식에 의하면 유럽은 한 민족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민족이 지네들처럼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무슨 성의 왕이 되듯이 걔네들도 이제 하는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있지만 수학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로 인해서 걔네들의 어떤 특성들이 구분이 돼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 국가에서 나온 학자들의 특성들이 동일한 특성들을 이제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주의에서 본다면 영국은 논리주의로 보는 거죠. 네덜란드는 직관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직관주의였겠습니까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독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형식주의. 그럼 형식주의의 특징은 뭐가 됩니까? 논리 이런 거 안 중요하죠. 형식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무모순성을 설명하는 게 가장 보다 중요한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모순성에 대한 것이 모순이 없다면 모순이 없는 것들을 찾아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양수 개념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양수 개념만 생각했는데 양수 개념에서 어떤 양수라는 제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양수 음수가 뭡니까? 그러면 양수라는 말의 의미는 A가 B보다 크면 했을 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면 그러면 이제 A-B는 양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A-B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게 아니라 B-A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양수 개념이라면 얘는 무슨 개념이에요?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음수 개념이니까 이 형식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제한을 없앤 거죠. 제한을 없애고 나서 기존의 이론을 살펴봤더니 다 맞던데? 모순 없네? 그러면서 19세기에 이 사람들에서 수를 무엇으로 본 겁니까? 형식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음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수를 무엇으로 인정했다? 수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예요. 그래서 요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서처럼 헨켈도 주장이 되고요. 아까 스펠링이 지금 막 미안한데 피콕이 이제 또 이론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형식 무엇이 부력의 원리가 여기서 이제 탄생이 되면서 수로서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형식 부력의 원리는 이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얘기는 책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책에 대한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대략 4세기에서 19세기니까 대략적으로 약 1500년, 그래서 약 1500년 동안 음수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발생하지 못했다. 수로서 발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니라 누가 못 받아들인 겁니까? 수학자들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쓰긴 썼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보니까 사용하기는 했는데 수로서 인정은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15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역사적, 발생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를 아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게 어려워했는데 애들은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인식론적 장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가 장애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책에서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어떻게 뺄 수 있는가의 문제, 동수 누가의 관점,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종의 이 수 개념에서 보면 일종의 암흑기가 되겠죠. 수에서 이제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면 진짜 우리 할아버지의
이때 우리 조상님은 누굴까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풀어 쓰는 것이 교육 과정에서 체크를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원리를 강조하는 누구의 이론이 강조가 돼요? 프로이덴탈의 이론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이거 이해한다고? 말도 안 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무엇의 관점에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봤더니 이건 너무 조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강조되는 것이 누구의 이론? DNS의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가 여기에서 이제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책들은 여기에 따라갑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보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제 한참 듣다 보면 그래 니네 둘 다 맞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같이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좀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